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22년 4월 24일에 실시된 필기 2회차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부터 100번까지 노동관계법규 파트입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특히 제조업에서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특정 사용 기간 내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 기간 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건 정상적인 파견 근로자 사업입니다.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아닌 경우 정답 2번이에요. 나머지 모든 불법적인 내용들은 다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견 근로자 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업무에서 부상이나 결혼이 생겨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또 연차 유급휴가로 결혼이 발생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즉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모든 경우는 바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고요. 또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받지 않는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근로자 파견 업무를 받았다. 이 경우 받은 사람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서 가장 적합한 거예요. 직업능력을 개발한다는 건 결국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첫 번째요. 이 훈련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해서 앞으로 취업할 사람입니다. 즉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근로자의 정의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근로자지만 지금보다 더 높은 직업 능력을 갖춰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바로 사업주에게 이미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근로자란 첫 번째 사업주에게 이미 고용된 사람 플러스 앞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답 바로 4번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거는 이 법의 작년까지의 이름이 바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었어요. 이게 21년부터 바로 근로자 대신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고요. 40세입니다. 4년간 근무했어요. 4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했을 때 소정급여 일수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은요, 40세라 하더라도요, 50세와 동일한 자격 기준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정급여 일수 정답 4번 211입니다. 제가 쉽게 4번 211 했지만 사실은 요 표를 모두 다 기억해야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피보험 기간을 1년, 3년, 5년,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 3, 5, 10 이상이에요. 그리고 나이 기준은 50세보다 작으냐, 50세보다 크냐고요. 장애인은 50세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요거 기준을 잡아둬야 되고요. 모든 1년 미만은 무조건 다 120일로 시작해요. 그리고 50세 미만은 더하기 3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120, 150, 180, 210, 240 이렇게 30씩 커지고요. 50세 이상은요, 요 값에서 다시 30일로 보너스를 더 줘요. 그래서 180, 210, 240, 270이 됩니다. 그래서 4년간 근무했고요. 장애인은 50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바로 210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거요.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업주를 말한다?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근로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취업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모든 금품을 말한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떤 금액이 빠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이 빠져요. 무슨 학자금이나 식비 보조 이런 금액들은 보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고용돼 있는 자다? 아닙니다. 1개월 미만 고용돼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 지정직업 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정 취소의 경우요. 반드시 즉 무조건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엄중한 경우가 있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야 이거 고쳐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경우가 바로 반드시 지정직업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죠. 바로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 즉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정답 4번이에요. 시정명령을 한번 내렸는데 잘 안 따르는 경우, 자, 이 경우는 그냥 다시 내리거나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고요. 원래는 변경 지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슬쩍 하는 경우, 훈련생 모집을 할 때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이 경우 모두 시정명령을 한번 내리거나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일을 했는데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넌센스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고요.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됩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받지 않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요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3권을, 근로 3권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가진다.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 같이 기억해야 될 거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 공무원, 즉 공무원이지만 노동자에 가까운 형태의 공무원은요, 사실상 노동 3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 될 수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네, 바로 정답 4번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이에요. 실업급여, 그러니까 구직급여는요,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고요. 요 고령자 실업급여 지급,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오답이니까 오답에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나머지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 훈련 및 교육 모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 내용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아닌 거요. 원래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무료는요,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무슨 훈련시설의 장이 직업 소개를 하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 없죠. 자, 요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것들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대상으로 직업 소개하는 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소개하는 거, 이거 다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체육공단이 체육인 대상으로 하는 거, 요게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3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 내용은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문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어두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실업급여에는 공과금 부과하지 않고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만 계좌에 입금되도록 해당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됩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요. 구직급여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되어 있다.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실업급여의 구조 부분은 너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이 전체의 표를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고용보험 사업은 두 개의 급여가 있어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두 개의 급여가 있고요.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취업촉진수당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항목들이 구직급여다. 이게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틀린 건 정답 4번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근로계약서와 임금에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고용, 해고, 승진, 승급, 감급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휴가에 관한 서류 이렇게가 대상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 겸업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기존에 많은 사고치는 업종들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유흥주점, 그 다음에 숙박업, 결혼중개업자 이거 다 안 되고요. 경비용역사업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직업상담사업소 경업금지업종에서 주의해야 될 점만 확인해 볼게요. 자, 이용업과 경비용역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기존에는 휴게 음식 영업 중에서 다류가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는데 변경됐어요.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안 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일반 음식점은 겸업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요.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21년 11월부터 3천만 원으로 변경됐어요. 맞는 겁니다. 정답 1번이에요. 납부기간까지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즉시 징수한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먼저 기간을 정해서 독촉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는 겁니다.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매년 4회 범위에서 반복한다. 아니에요.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고요.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 초과해서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요.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아니고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이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모집과 채용할 때 그리고 임금 그리고 교육과 배치 승진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우리가 모집할 때 임금 얼마 주고 근로시간 얼마야 이러고 이야기하지만 남녀의 근로시간이 남녀의 근로시간, 휴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근로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 시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신고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시정 신청할 때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요. 노동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상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되는가? 정답 4번 300명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 휴가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죠. 정답 4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이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이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명시 사항입니다. 이거 답제, 오답제 통째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시책 아닌 거요. 근로자한테는 고용 촉진을 도와주고 사업주한테는 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거 바로 구인과 구인 구직자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학생들한테 직업 지도해 주고 취약계층한테 고용 촉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다 모두 다 근로자한테는 고용 촉진하는 거고요. 사업주한테는 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길이죠.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의 지원, 이게 오답입니다. 이 문제는 오답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로자 고용 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책 아닌 것. 자, 첫 번째.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 지원 아니고요. 저소득층의 고용 촉진 지원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